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은 나주 동학국민혁명에 대해서 나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강연을 하게 돼서 정말 저는 역사학자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연이 있기까지 방금 민주노총 나주시 지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나주시 지부에 아주 물심양면의 후원이 있었고 그리고 주간 단체로는 나주사랑 시민회 또 나주농민회 특히 우리 이 지역의 나주시의 국회의원이신 신종훈 의원실 우리 지금 받은 자료집 그 다음에 이 현수막 비용을 다 해줬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 한 권이 사실은 7,000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5부 정도를 찍었고요. 저는 역사학자이고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집에 보시면은 한 300매 원고지 300매를 썼습니다. 이게 학술 논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연을 아마 나주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오히려 나주 시민이기 때문에 129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 지금부터 시작해서 1시 10분부터 시작해서 2시 10분까지 쭉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나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서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또 재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오늘 강연 주제가 나주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선양할 것인가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진이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는 금성관의 모습입니다. 129년 전에 금성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이번 강연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나주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금성관에서 129년 전에는 침략자 일본군 미나미 고시로가 주둔했던 여기를 사용했습니다. 며칠을 썼느냐? 37일간을 주둔하면서 우리 동학농민군들을 학살 명령을 내린 지휘본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성문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5대 전투 중에 첫 번째 전투가 서성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을 하나 보시면은 여러 시민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나주 초등학교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지만은 129년 전에는 전라 우영의 군대 관군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주 목사 민종열이 호남 초토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동학농민군들을 잡아오게 해서 처형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강연을 통해서 하나하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이고요. 주로 항일 투쟁사, 최근에는 전봉준, 최시영 독립유공 소문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요 논문입니다. 이거 전 학술 논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6개 챕터인데요. 1시간은 제대로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좀 길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 장으로는 1894년 나주와 시대 정신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1894년 하면은 우리 역사에서 그 이전에 봉건 왕조에서 새로운 근대 국가로 넘어가는 우리 근대사가 시작이 되는 혁명이 터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1894년에 우리나라는 어떤 위기에 봉착했느냐? 두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우선 그 신분제 체제로 유지되던 그 조선 왕조 체제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는 집권소가 설치가 돼야 되고 폐진개혁이 추진이 되던 대내적으로는 반봉건 민중화 운동이 터졌습니다. 이거를 흔히 1차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투쟁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침략자 일본이 8,000명을 일본 군대를 거느리고 경복궁을 점령을 해서 고종과 민비를 포로로 잡고 정권을 민씨 정권에서 친일 개화파 정권으로 타도를 하고 조선 군대를 해산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국권이 강탈당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동학민 혁명에 참여했던 정봉준 장군을 포함한 이분들은 바로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일 항쟁을 통한 국권을 수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시기가 1894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봉기는 탕관 오리 숙청이라든지 민씨 척족 정권, 신분제 폐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894년 경복궁 점령 사건은 국권이 침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894년 9월 10일 날 삼내에서 일어난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무장투쟁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학에서는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이미 그 양반 유생들 서상철이라는 사람이 안동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 의병을 무슨 의병이라고 하느냐? 갑오 의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주에서 시발이 돼서 일어난 나주 을미 의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189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896년에 일어난 나주 을미 의병이나 2차 동학농민혁명은 공통점은 뭐냐? 항일 투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 이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두 번째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역사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역사학자이기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미 1920년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양반들의 그 압제, 그 노비라든지 백정, 농민들에 대한 압제가 심했지 않습니까? 계급사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타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박은식 선생은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간섭이 만약 그 당시 1894년에 없었다고 하면은 그때 그 정봉준 장군을 포함한 동학농민혁명 지휘부 세력하고 고정 임금이 힘을 합쳐가지고 개혁된 정부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도 가능했다. 근데 일본군이 이 나주에 그 동학농민군을 학살하기 위한 지휘본부가 생길 정도로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미나미 고시로가 최정예 부대 660명 3중대를 데리고 오서 용산에서 출발해서 나주까지 와서 동학농민군들을 대량으로 학살했습니다. 근데 일본에게 이게 파괴됐습니다. 근데
1894년에 그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분이 전봉준의 동생으로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 참여했던 분이 손병희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 동학 최시영의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 전봉준 장군, 손병희는 다 해월 최시영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이 1919년에 제2의 동학농민혁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천도교가 중심이 되되 기독교와 불교까지도 힘을 모아가지고 거국적인 독립운동을 벌이자. 3.1혁명을 바로 손병희 선생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1혁명, 이 바로 손병희, 그래서 3.1절 하면은 7,000명이 일본군에게 죽고 15,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5만 명이 아주 곤욕을 치른 엄청난 혁명이 바로 3.1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정확히 25년 뒤에 일으켰어요. 박은희 선생은 한국 통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 왕조와 대한민국이 망했느냐, 그 원인을 쓰면서 이렇게 한국 통사에서 15년입니다. 이 가보년의 동학남, 흔히 예전에는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지금은 동학농민혁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잘못은 전부 정부에게 있고 인민에게 있지 않다. 만약에 자유를 생명으로 여기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인민들 같았다면은 그런 폭정을 일삼고 있는 정부는 하루도 용납하겠는가? 폭정과 학정을 일삼는 정권은 타도해야 됩니다. 이게 전 세계의 근대 역사의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존 노크라는 그 영국의 사상가는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학농민혁명의 1차 혁명에 참여한 분들은 이러한 폭정과 학정에 맞서서 또 침략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혁명 전선에 뛰어드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주가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또 사실은 전라도에 그 전주에 가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주목이 있고 전라도 명칭의 하나의 소속이 된 나주목이었지 않습니까? 목사가 근무를 했고 굉장한 그 영향력을, 그리고 나주목은 1894년에는 12개 분연을 목사가 전부 관할했습니다. 굉장히 그 세수가 가장 많이 세수를 거둬들이고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894년에 나주 출신으로서 동학을 믿는 분들 한 1000여 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대적주라고 합니다. 한 400명, 500명의 수하가 있는 사람들을 동학의 지도자를 적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주에 이미 1000여 명의 수하가 있는 동학 교인이 있는 오건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주에서 이분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주가 4명이나 있었어요. 또 접사가 있고 직강이 있고 직강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강도 19명이나 있었습니다. 대접주 오건선, 나주 오시였습니다. 삼가리 세동 출신, 양방 유생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고부 농민봉기가 1월 10일 날 일어났는데 고부 농민봉기에도 참여했습니다. 장성 전투 전주성을 함락할 때도 참여했습니다. 백산대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차 동학농민봉기 때도 오건선은 참여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바로 서성 전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오건선은 마지막
남삼촌 전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주 출신의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는 나동환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나주나시인데 택촌에서 태어나셨고, 그 최재호 선생이 만든, 여러분들 인내천 아시죠? 사인여천. 사람이 다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을 믿는 사람은 조선 왕족 관상제도라든지 양반, 중인, 그 다음에 농민, 백정, 노비 제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동학 경전을 많이 읽는 사람은 결국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그런 세상을 꿈꾸고 거절하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동환의 경우도 고구농민봉기 때 이미 500명을 인솔해서 고부 관할을 점령할 때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보면 1894년에 이 500명의 그 수하가 있는 지도자가 나주에서 나왔으면은 이미 나주에는 그리고 언제 동학이 퍼지고 동경대전이나 용담사를 읽었느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80년대에는 나주에도 굉장히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90년대에 가면은 동학을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동환의 경우는 그 고창 접주 신정옥과 함께 그 나주를, 그러면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세력들이 왜 나주성을 점령하려고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역사는 그냥 퍼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전범준 장군이 전주성을 점령을 하고 우금치를 점령해야만이 개혁적인 그런 정부라든지 이런 걸 세울 수 있죠. 나주도 당연히 동학농민혁명 세력 입장에서는 점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주 목사 민족렬이라든지 수성문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접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동환의 경우도 이렇게 그 장성 전주를 점령할 때도 참여를 한 걸 보면은 대단한 지도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록에 보면은 나주의 성을 공격할 때 선봉으로 참여했다. 서성문 전투라든지 그 이후에 많은 전투가 5개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수성군이 굉장히 나주는 셌어요. 그 이유는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날 남삼촌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손아중과 최경선은 광주 지역으로 가서 동학농민군을 해산했습니다. 아마 그 무렵에 나동환도 어등산에서 아마 그 해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처갓집에 숨어 있었고 이런 그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근데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이 나동환이 당시 동학농민혁명 시기 사용했던 칼이 지금 독립기념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 그 유생인데도 동경대전을 열심히 읽고서 동학농민혁명에 뛰어들고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대다수의 나주의 유림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동학농민혁명 지정재단에서 파악한 바로 나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현재 106명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라든지 무안보다도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 광주나 무안 경우는 한 40~50명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세력들은 그
그 반봉군 투쟁과 항일 투쟁에 참여를 했는데 나머지 그럼 거기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 나주에 향계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나주는 천년 목사골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향리들은 국가로부터 월급을 전혀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서 수탈을 하도록 이거 합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밀란이 터지고 이게 혁명으로 이제 이어진 겁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분들은 그 굉장한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역사 연구를 상당히 했고요. 그런데 나주 밀란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한 3년 전 집중적으로 한 10년 정도가 일어났는데 1889년에서 91년까지는 나주 관악을 점령할 정도로 밀란 세력이 셌어요. 그래서 결국 소송문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근데 그때 이미 그 1891년에 그 나주 밀란을 수습했던 이면상이라는 암의 의사가 나주 밀란을 수습하면서 보니까 아주 그 부패를 하고 있는 향리 고재훈이라는 우두머리 향리가 있었어요. 그 밑에 여러분 선생님들 아는 무슨 정석진이라든지 김창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시기에 전부 그 고재훈이가 수탈할 때 같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파견한 전라도 암행원상 이면상은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바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간사한 향리와 간악한 향리가 대단히 많은 곳이 바로 나주다. 그런데 1891년에는 그 나주 밀란 세력이 나주 관할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나주 목사가 아주 그 곤욕을 치르고 나주 향리들이 또 곤욕을 치렀어요. 그리고 밀란의 주동자들이 그 향리도 우두머리 향리가 호장이 있고 여러 개 그 직급이 있습니다. 밀란 세력들이 향리들의 그런 그 임명을 전부 바꿨어요. 또 부탁도 당하고. 그래서 가까스로 밀란이 이제 수습이 있는데 3년 뒤에 다시 나주 동학농민혁명 세력들이 서생문에 나타나니까 이 향리층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나주 밀란을 3년 전에 밀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수진을 치면서 민족련이 항상 수성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군 지휘관은 전부 누구에게 지휘관을 줬느냐? 향리층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향리층들이 아주 그 죽기살기로 성을 막아내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학살하는 그 아주 선봉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유림들이 향교도 있고 유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림이 그러면은 지금 동학농민혁명 세력들은 개혁을 하려고 하고 침략자 일본군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 나주의 그 의향인 나주의 유림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느냐? 동학농민혁명의 노선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전부 향리층 민족열과 같은 입장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주의 유림들이 나주의 동학농민혁명 세력을 제거하는데 이 민족열이가 나주 유림들에게 그 군대를 조직하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군대를 동학농민을 제거하는 부대를 민보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민보군의 숫자가 나주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민족열 향리층 나주 유림이 결국은
이해관계가 맞았어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을 압살하는데, 그러면은 그 민족렬 여우민씨 출신입니다. 이 민족렬과 나주 유림 향리를, 지금의 그런 그 향리는 지배계층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주의 목사가 발령하기 전에는 나주의 행정적인 일을 다 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주의 읍성 안에 살고 있는. 근데 나주는 목이기 때문에 다른 뭐 무안이나 해남이나 이런 데는 나주의 향리들이 굉장히 적어요. 뭐 30명, 40명 정도 돼요. 근데 이 나주는 12개 그 군현을 관리한다고 했죠. 이 기록에 보면은 2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 가솔들을 하면은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동학농민혁명 세력을 왜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느냐? 제가 이 사료에 찾아냈습니다. 이거를 견디지 못했대. 6글자를 견디지 못한 것 같아요. 아래 사람들이 윗사람을 능멸하고, 저 천안 노비나 백정 그 농민들이 양반이라든지 향리 지방의 지배계층인 향리에게 대든다는 거예요. 동학을 믿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다 하느님인데 무슨 신분제도가 있느냐. 노비제를 동학 그 경전에 보면은 용담유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학에 입도하면 입도한 그날부터 군자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입도, 동학을 믿는 사람은 백정이든 노비든 여자든 동학에 입도하는 그날부터 군자는 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제도하고는 아주 상극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천황자들이 양반이나 이런 중인들, 향리들에게 맞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노비가 노비 문서를 불지르고 동학혁명에 참여하는 것을 견딜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정석진하고 나도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민족련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사령관, 수성군의 군사령관이 정석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민족련과 정석진이 써놓은 글에 보면은 이 비천한 종들이 우리들에게 대들었다. 종식자를 썼어요. 제가 이걸 찾아내면서 아주 쇼킹을 받았어요. 이 민족련의 입장에서는, 정석진의 입장에서는 그 동학농민군들이 종으로 보였구나.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신분제도가 없어지게 된 게 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분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그 중동이라든지 이런 나라와 다른 나라가 돼. 일본은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도 그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없는 백작 자작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 그 나주시에서 나온 책자라든지 일부 연구를 보게 되면은 그 나주는 의향이기 때문에 김천의 항일 투쟁이 어떻게 이어졌느냐? 지금 보면은 연구가 한말 나주 의병에서 그 다음에 3.1운동, 학생운동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주 동학농민혁명이 세력들이 진짜로 척의 세력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1896년에 그 나주 을미의병을 일으켰던 그 핵심 세력들이 일본 군대가 8,000명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 가장 반일 세력인 동학농민혁명 세력을 압살하려고 최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용산에서 나주까지 내려올 때, 나주에 그러면은
향리층하고 유림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제가 공부를 1894년, 1895년에 이분들은 반일 의식이라든지 반일 항쟁에 전혀 나서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그 나주의 이 시기에는 나주 동학 농민혁명 세력들이 김천일의 항일 운동 노선을 저는 이어받았다. 이게 사로에서 제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주 동학 농민혁명을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지금 그 삼자의 세력이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조건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금성 탕제와 같은 철옹성, 지금은 다 읍성이 부서져 버렸습니다만은 나주성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방어 진지 절대로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 농민혁명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 시위 퍼포먼스용 뭐 죽창이라든지 아주 뭐 완구 수준이라면은 이 나주의 강군 수성군은 최정예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포 장대포가 소총이 있습니다. 이 무기로 전부 제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어는 이해관계가 맞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민종렬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민종렬과 그 다음에 향리와 나주 유림들이 단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 성 밖에 있는 토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주 동학농민혁명 세력들은 왜 실패했느냐? 제가 보기로는 방어 진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군사력이 형편없고, 그리고 군사 훈련을 농민군들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작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장 시위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런 무장 시위대에 대해서도 관군들은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대단히 아주 전술이 미비했어요. 아주 게릴라 전술이라는 이런 걸 전혀 쓰지 못했어요. 그냥 모여있다가 그냥 대량으로 학살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우리 그 근대, 우리 역사의 시대 정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신분제가 없어져야 되고, 탕마로리가 수청이 돼야 직강소가 설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내 시대 정신, 대외 국권 수호, 시대 정신을 누가 차지했느냐? 나주 동학농민혁명 세력이 차지했어요. 이것은 다른 정읍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 나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는 이 정도로 연구가 됐어요. 그 전투, 제가 분석을 했어요. 한 14편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향리층, 수성군의 조직과 활동, 최근에는 우리 이 자리에 정서가친 나천수 박사님께서 나주 저축, 나동안에 대해서도 논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나주 동학농민 개선서에 보면은 서성문에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는가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 나주 동학농민의 배경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5대, 저는 접전이 뭐 7대 전투니 8대 전투니 이렇게 쓰신 분도 있지만은 농민군과 수성군이 접전이 이루어진 것은 5대 전투였어요. 네. 그리고 5대 전투에서 기존의 연구를 봤을 때 1차 사료에 의거하지 않은 연구였어요. 무슨 연구가 있었냐면은 관군하고 농민군이 서로 그 접전을 벌였는데 양측에서 대량의 사상자가 났다. 이렇게 물타기 소술이 됐어요. 제가 2차 사료를 본 결과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5대 전투를 나주 목사 민종렬이 중앙에 보고한 그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원사료가 나왔어요. 여기에 각 전투별로 나주의 그 수성군들이
서성문에서 몇 명을 죽였고 남산촌에서 몇 명을 죽었는지 다 포상을 받으며 보고를 했습니다. 토탈 합쳐봤더니 최소 잡았을 때 수성군이 동학농민군들을 735명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전부 포상입니다. 전부 대포하고 소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735대 0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쌍방에 사상자가 있었다. 이 전혀 근거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일본군이 나주에 정통 본부가 설치되고 나서는 나주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680명 정도가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680명을 누가 죽였느냐? 제가 이 부분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 680명 속에서 죽인 자들이 일본군하고 수성군이 합동작전을 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주는 본부기 때문에 이 전라도 서남의 지역에서 이 미나미 고시로가 내려온 이후에 1,500명 정도를 일본군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장의원 군대가 있습니다. 중앙의 군대하고 지방의 수성군들이 합동작전을 벌여가지고 그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을 잡아주면은 지방의 그 수령들이 죽였습니다. 이 수령들이 죽인 숫자가 일본군 미나미 고시로 문서에서 발견됐습니다. 한 1,500명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주 동학농민혁명이 진압되고 나서 누가 그러면은 실리를 얻었는가? 이 부분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갑오분공록을 중심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갑오분공록보다 더 중요한 1차 사료가 동학 정토인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훨씬 더 나주의 그 향리 수성군들이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894년 7월 서성문에 동학농민군이 나타나기 전에 그 배경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3년 동안 나주의 아전들이 가혹한 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이제 밀란이 터진 겁니다. 근데 그 밀란이 1892년, 93년, 94년에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94년에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주 목사 민족련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뭐 기후만의 그 금성 토평비라든지 이걸 가지고 민족련을 봐서는 안 됩니다. 민족련의 전체 인생을 봐야 돼요. 이걸 보게 되면은 민족련은 아주 그야말로 영민시에 민비가 굉장히 챙겨준 사람이었어요. 지방관을 계속 지방관을 역임을 했고 권력욕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 5일날 서성문 전투가 터지기 전에도 이미 다른 지방관과 달리 민족련은 동학농민군들을 예를 들면 전주화약에서 참여한 우리 나주 지역의 농민들이 귀가했을 때 잡아다가 32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 무안에서도 30명을 죽였습니다. 강경 진압책을 썼어요. 이 민족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은 그 1883년 때도 가혹한 징세가 비변사 등록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었다 이런 기록이 사료에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아전들의 농간이 아주 심했습니다. 향리들의 농간, 이 사람들이 전부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아내 의사가 노조 임금에게 보고서를 복명서를 씁니다. 이거를 제가 최근에 번역을 했어요. 그 호남 수계초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 나주 밀란에 대해서 상세히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호남 아내 의사가 이 숫자가 이게 아내 의사를 가리킵니다. 이 임금에게 올린 글 여기에 보면은 나주는 예전에는 옹부가 아주 뛰어난 고이였지만 지금은 폐당과
아주 고질밖에 없다. 이 나주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불영이나 재상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나주의 아전들의 이 농간이라는 것이 더 빨라집니다. 이 임금만이 수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고정이나 민비는 나주의 향리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해결할 수가 없느냐? 조선의 임금 중에서 고종과 민비가 바로 매간매직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폐단이 심한 지역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가장 폐단이 심한 지역이다. 그래서 밀란이 터지는데 1889년에도 이 아전하고 전라 의령의 영장이 힘이 셌어요. 그래서 짜가지고 이렇게 합정을 일성하죠. 나주에 이미 38개 면민이 밀란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그 당시 향리에 4명의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정석진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박재규가 나오고 있어요. 김창균이 나오고 있어요. 최균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90년, 91년에도 계속 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91년이 아주 클라이막스였어요. 그 나주 향리 고재웅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방인데, 보세요. 그 이면상의 보고 글에 나오고 있어요. 이 조세수탈이 이 쌀로 5만 석에서 6만 석을 착복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때 이 고재웅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면상은 이 고재웅과 이 사람들을 전부 간양 관리로 지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91년에 그 밀란이 터졌을 때 약 4개월 동안 나주가 점령당했을 때 수모를 굉장히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2번 다시는 이 백성들에게 수모를 안 당하겠다고 해서 수성군에 아주 그 몰두를 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만은 이건 제 자료집에 아주 상세히 제가 써졌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천여 수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이미 91년에도 나오죠. 7월에서 9월이 10월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 벌써 나주의 그 밀란의 주동자들이 관할을 난입해가지고 목사를 위협하고 아정과 향림을 임명하고 있잖아요. 관청의 장부를 조사하고 막 개혁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주 목사라든지 정석진이나 박재규 입장에서는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면상이가 10월 11일 날 암행의사 출동해야 해가지고 쌍방을 처벌했어요. 그래서 밀란의 주도자들도 처벌하고 밀란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도 처벌하는데 이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이 주동자는 많이 투덜했는데 맞다가 죽어버렸어요. 물고기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 밑에 밀란 참여자들도 죽지 않을 만큼 얻어 터졌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밀란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 밀란을 일으킨 그 세골 많이 거둔 놈들 있잖아요. 간양 관리들에 대한 처벌이 이게 약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잡아다가 이면 그 암행의사가 2차례 그 아마 엄형을 처했으면 빠따를 때렸다는 거예요. 이 정석진이나 이 사람 다 맞은 거예요. 박재기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 암행의사니까 이 간양 관리들을 전라 간양에 보고를 해가지고 유배를 보내도록 했어요. 이 3개 보를 넘어서 유배를 보내라. 이게 올렸는데 전라 감사가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하겠어요? 이 항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불만나요.
91년에 이렇게 밀란의 그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내 여사가 나중 감옥에다가 추가비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넣어놨는데 나중에 그 형님들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복직이 됐어요. 이 고지의 문의가 이방이 되지 않습니까? 향리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 향리는 호방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호방은 누가 차지하느냐? 동학농민혁명 시기까지 전부 정석진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벌이 안 되고 복직이 되면서 정태환이 벌써 포장이 되죠. 여기 1891년에 전부 율생, 법률 이게 다 향리들입니다. 향리들. 고소원 세금 거는 사람들 전부 그 수령이 다 빗대려 받은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주로 어디서 이 전부 읍성 우리 나주성 안에 살았어요. 향리들은. 그래서 이제 수령을 나주 목사를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1894년에 이렇게 그 세금을 내는 농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진압을 했느냐? 이 배경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학에서 연구된 것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박재규 가문하고 정석진의 가문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 박재규의 아버지가 박성호인데 이미 1863년에 493마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9만 평이 넘는 대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재규는 1931년까지 살았는데 호가 난파죠. 근데 이분은 한 40년이 지나가지고 1901년 대한제국 시기 때는 이미 21만 평으로 늘어났어요. 나중에 논입니다, 논. 이게. 그리고 소작농이 209명이 있고 한 20년이 지나가지고는 2,900마지기 58만 평을 가지고 이걸 김건태 선생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게 542명의 소작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주의 그 1894년 향리의 경제적인 기반이 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재규 경우는 1895년에 양반들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주 동학농민혁명이 진압되고 나서 누가 이익을 챙겼느냐? 수성군이 당연히 창기들이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양반이 되고 참복벼슬을 놓고 이게 국내부 주사, 장군수, 복성군수 또 이민승이라는 그 지방의 중앙의 그 관료가 있었어요. 그 아들에도 보면은 3대를 보면은 66만 평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석진은 1896년에 처형당해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의 재산이 정안민인데 1930년에 51만 평이었어요. 그러면 정안민이가 이렇게 30년에 이렇게 재산을 가질 때는 정석진 시대에도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세습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대지주였습니다. 지주. 그래서 이러한 가혹한 징세, 아까 지금 문제를 제가 얘기했죠. 향리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했다고 해서 안 했어요. 안 했다고 했죠. 여기에 근본적인 조선왕조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요인 때문에 밀란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동학농민혁명이 터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민족렬은 호가 지담인데 1899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렬은 정말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었어요. 1893년에 나주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 94년에 이미 고부농민봉기 3월에 1차 동학농민혁명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족렬은.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민족렬의 입장에서는 나주 목사로서 자신의 그런 권력과 명예를 유지시켜가지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자기를 도와줄 세력으로서는 향리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리하고 군교들을 모아놓고 지금 저 동비들은 진압이 안 될 것 같다.
근데 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주성을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헛되이 죽지 말고 그냥 떠나라. 이 말은 사실 거짓말이죠. 이 말을 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주 읍성 밖에는 수십만 평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경제적인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리하고 훈교들이 우리는 나주 읍성을 벗어나서 다른 데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사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련은 그러냐? 그럼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 나주는 천혜에 성이 없고 해자가 있고 무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뭐를 못하겠느냐 이렇게 연설문이 그 황현의 오하기문에 이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라무영의 영장이 이용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황현은 이 민족련에 대해서 평을 이렇게 해놨어요. 아주 이 민족련은 직업관리였어요. 직업관리.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을 잘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능수능란했다는 거예요. 이 활자가 사실 그런 뜻으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 민족련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여은민씨고 생원씨 급전했고 음서 출신이었어요. 이 기록에 봤더니 민비의 눈에 들어서 주요 고을 수령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서경감에서 전부 상주 목사, 남원 부사, 나주 목사, 그 다음에 호남 초토사를 하고 담양부수로서 끝났죠. 전부 외지를 돌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성군을 조직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주 읍성 안에는 바로 이 읍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수성군에 편입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향리, 군교, 관노 아시죠? 사령들 신부로 내준 사람 한 1000여 명으로 결사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라우영의 이원으로 하여금 군사훈련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예포와 소총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4개 초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전부 아주 최정예. 그래서 이 5대 전투가 치러질 때는 항상 대포 군대하고 소총 부대가 합세되어 있는 포군이 항상 100명이 작전하고 떠났다 이런 기록이 뭐 200명이 나가 한 600명 정도의 포군이 있었어요. 이 나주에는 군량을 지급했어요. 관군입니다. 관군. 그래서 이 나주 경우는 1897년에도 이미 한 220명 다른 지역보다 훨씬 향리들이 아들들이 많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전부 그 지휘관이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수성군의 군 사령관이 누구냐면은 이 정석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정석진은 완력이 있고 아주 키가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재산을 다 털었다고 돼 있어요.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정석진이 군사령관인데 재산을 투자해서 나머지 향리들도 전부 다 재산을 주차했겠죠. 68명입니다. 근데 이 민족련은 동학농민군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동학 도적대들이고 도적대들의 소요였어요. 이런 자들은 그래서 죽여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수령은 세금 내는 농민들을 함부로 죽여서는 권리가 없어요. 강경 진압 이미 7월 5일 전에 4월 6일 날 무안에서 동학농민군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명을 잡아가지고 3명을 효수를 하고 전라우영에서 간대에다 걸었습니다. 27명은 현지에서 처형했어요. 그 다음에 4월 11일 날은 27명을 체포했어요. 이 체포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동학농민혁명 총사령관 전봉준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18일 날 한평에 있으면서 전봉준이가 나주의 향리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학교도들을 삭방해달라. 탐관 오류를 징벌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민족련은 이미 수성문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주 하약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농민군을 이미 5월 8일 이후에 32명을 살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7월 달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5대 전투 시간이 저에게 한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번 간략하게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은 그 일본군이 금송관에 주둔을 해가지고 이 미나미 고시로와 민족내리가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성문 전투고 제 자료집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60분인데 뒷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5대 전투는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성문 전투 때 이 동학농민군은 뭐 독창 들었다고 했죠. 그냥 무장 시위대인데 오합지졸들이죠. 근데 전부 대포하고 장대포로 쐈다고 돼 있어요. 첨보 조총으로 쏘고 이 대왕포는 돌폭탄인데 한 300m가 나갔답니다. 머리나 몸이 맞으면 그냥 즉사했어요. 이런 무기는 사실은 친외적들에게 사용해야죠. 그래서 이게 대왕들하고 이게 돌폭탄입니다. 이게 그 마중에 이 돌폭탄이 있어요. 지금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 유물. 그 다음에 이 첨보총은 지금까지 안 보여요. 아마 소총이겠죠. 이와 비슷한 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쏴주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열이 그 보고 문건에 나와요. 109명을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포살했다고. 총포 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작년 이 기가 막힌 자료를 열람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논문을 쓰게 된 게 박물관에서 자료를 열람을 했는데요. 이 자료는 사실은 우리 그 김희태 선생님이 약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전체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5대 전투에서 수성군이 동학농민군들을 몇 명씩 죽이고 무엇을 그 노예에게서 가져갔는지 내용이 생생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살 동도 수요 성책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을 죽였는지 이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94년 11월달 아까 제가 얘기했죠. 11월 24일 날 남산촌 전투 끝났다 그랬죠. 그 이후에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산촌 그 한박산에 망보러 왔던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남산촌 마을에 갔는데 이 민족열의가 명령을 내려서 정석진 그 수성군들이 3개로 나눠가지고 353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자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초토사 이 글씨는 민족열의 글씨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 중앙에 보고한 거죠. 이때 그 수성군 지휘관은 전부 향리층이었습니다. 이족 있어요. 이 정석진은 참고로 그 도통장이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5대 전투에 다 참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주모 관할에 있는 침산 사창 전투 이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 침산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 정봉준 장군이 서성문에서 109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봉준이가 이 전라감사의 공문을 가지고 서성문에 10여 명의 소환을 데리고 서성문에 나타나서 민족열의를 만났어요. 그谈判을 했어요. 그때 평화 협상이 됐더라면 그 이후에 많이 안 죽었을 텐데 민족열은 생각이 전봉준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월 13일 날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전봉준이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던 탄관오리 나주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수성문 해산해라. 이 거절했어요. 나는 내 성을 지키는 거다는 거예요. 이 현상 유지하겠다는 거죠. 민족련의 생각은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없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그 2차 동학농민혁명이 터졌을 때 일본 쪽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세력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반일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 먼저 청나라 군대도 몰아내고 동시에 동학농민들을 전부 쓸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일본의 그 합참 무장 가와카미 병참 총감이 9월 29일 날, 이거는 지금 나머지 전라도의 나중에 3대 전투가 터지기 전에 일어난 겁니다. 모조리 동학은 모조리 살리고 갈 것. 3개 중대 파견이 이날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미나미 고시로가 3개 중대 병력을 데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뭘 학살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때 이토토미가 이때 일본 수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혁명 시기의 수상이고, 이자가 통감부를 설치했고 안중근 의사에게 잘 죽었죠. 이렇게 공문이 나가니까 일본 병참 이토 스케요시가 동학당을 죽여 없애라. 미나미 고시라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죠. 일본 조선군 지휘권 전부 미나미 고시로가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시 작전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립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다 뺏겼어요. 심지어 지방관도 미나미 고시로가 다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용산을 출발해서 내려오고, 이 시기에 이제 10월 15일 날 용산에서 일본군 3개 중대가 내려올 때 광주에서 이 심산에서 나주 동학농민 이 전투가 터졌는데, 이게 침산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때에도 23명을 죽였어요. 저 포살입니다. 항지층이 지기고 용진산 전투 10월 28일 날은 이 나주 목사 민족열이가 나주성을 잘 방어하고 그 동비들을 잘 제압을 하는 걸 알고 호남 초토사로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호남 초토형, 호남 초토형이 나주에 설치됐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나주 초토형이라고 해요. 원래는 호남 초토형이에요. 그래서 이 호남 초토형이 바로 전라우영에 설치됩니다. 그 여기서 많이 또 죽였어요. 나주 초등학교 이 자리가 주로 여기서 처형을 하고 이제 시신을 버린 거죠. 여기에 이제 680명이 그런 겁니다. 이 지금 그 용진산 전투부터 유림들이 민보군을 결성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양반들이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합니다. 21명을 죽였네, 용진산 전투에서. 지휘관은 항리들이고, 전부 이 4명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 정석진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들을 죽이고 잡는 것을 셀 수가 없었다. 이 종시자를 썼어요. 종시자. 이 종시자를. 그 다음에 이제 장등창 고마포 전투. 여기 이때 많이 죽었습니다. 이 민복원이 벌써 1,500명이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마을에 데리고 있는 그 농민들이나 노비들이 있지 않겠어요? 전부 민복원에 편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장등창 전투에서 이 산 위에 있던 농민군이 있었는데, 대포를 쏘니까 농민군들이 이제 원래는 고마포에서 있다가 장등창으로 왔었는데, 무안에서 고마포 이 장등창까지 와서 거기까지 왔는데 해산을 시키니까 이 동학농민군들이 그 밑으로 다시 관군이 힘이 센 걸 알고 고마포로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그 도망가는 동학농민군들을 수성군이 쏴주겠습니다. 이때 65명을 죽였고, 정선진이가 심리를 추격해가지고 죽였다고 했어요. 어떻게 죽였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축적을 해가지고 43명을
짓밟아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 미국의 경찰관이 흑인을 그 발로 목을 짓밟아가지고 죽인 적이 있었죠. 아마 달리기를 잘 못한 농민들이 아마 수성군에게 짓밟아 이것도 보고 그랬어요. 이게 천답사입니다. 천답사. 발굴찬 발굴다. 밟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고마포에서 추격을 받은 인간들이 얼마나 그 전투력이 없는 농민군들이 고마포 다리 건너다가 떨어져서 수백 명이 죽었는데 숫자가 불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고마표 다리입니다. 이게 지금의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 봤더니 그날 저녁에도 수성군이 21명을 죽였는데 129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나주 유생 양산형이라는 분은 한 300명 정도를 장등참하고 고마포에서 한 300명이 넘었다 죽은 사람이. 근데 어떻게 죽였느냐? 이 유생이 이렇게 썼어요. 다적 멸견이라고 했어요. 많은 도적들을 개를 죽이듯이 죽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건 나중에 유림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들을 능멸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해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역사가 발전한 겁니다. 이 향리층 그 다음에 특이한 사료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 10분이 더 넘어버렸는데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이 유기현이라는 나주 유학은 민보군을 500명을 결성했는데 동안 농민군 우두머리를 54명 죽이고서 54명의 길을 잘라가지고 민족력이 갖다 바쳐가고 있어요.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부군공동에 올라갔습니다. 이 유기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산천 전투 이 부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남산천 전투가 터지기 전에 이 민족열과 정석진 입장에서는 고마포 전투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나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원군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공문을 누가 받느냐? 미나미 보시로가 받았어요. 그래서 미나미 보시로가 이렇게 민족열하고 정석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부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미나미를 우리가 구원해 주겠다. 우리 군대 갈 때까지 잘 사수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 미나미 보시로가 그 금성관에 왔을 때 민족열하고 정석진과 미나미 보시로는 아주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주라고 해요. 이런 침략자가 이대로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그 한박산까지 망을 보러 왔는데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이 포군이잖아요. 100명. 이 정예군들이죠. 그래서 얼마를 주겠느냐? 353명을 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족열 보고서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체가 쌓여서 서로 포개졌다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건선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나주 출신인데 죽을 때까지 절대로 나주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산촌의 모습 이때 아마 시신들이 들판에 아주 포개져 있었다는 353명이 이 민족열도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쓴 보고서에 종시자를 썼더라고요. 아주 잘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민족열은 우리 관군은 단 한 명도 죽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썼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그래서 한 최소 5대 전투에서 735명 그 양상형의 그 글을 합치면 한 806명 정도. 그러면 이분 향리층이 왜 이렇게 그 1894년에 왜 이렇게 많이 죽였는가? 저는 이게 학자이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그거는 91년에 그 밀란을 자기들은 다 2번 다시